안녕하십니까. 2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기본적인 자료에 입력하는 방법과 잔액 맞추는 일부를 그 과정을 하기는 했는데요. 2강에도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온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실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시 자료가 있으므로 그 예시 자료를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먼저 1번 입사 퇴사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온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온천징수 이행하는 신고서 마감하는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온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직계관리입니다. 저희가 신고서 진행했던 내용을 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함으로써 자료 관리를 잘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자료 준비 과정 한번 살펴보겠고요. 다섯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 직계 관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서 작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시 자료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천징수는 페이지 15페이지에 해당된 내용이고요. 간략하게 온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온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온천징수를 하고요. 온천징수 의무자란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 법인이 온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온천징수 대상 세목인데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해당되는 이 지방소득세 등을 이제 동시에 특별 징수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온천징수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세법 내용이 제가 핵심 정리로 이렇게 단 몇 줄에 이렇게 나타내기는 참 뭐랄까 너무 간략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 지식을 더 많이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는 매월 온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온천징수는 매월과 반기로 했는데요. 반기는 이제 반기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천징수를 간략하게 그야말로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온천징수 사항 신고서 작성 실무에 이제 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를 확인을 해보면 온천징수 관리 리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온천징수는 매월 진행하는 월급을 받고 또 그 내용을 매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천징수에 해당되는 관리 리스트가 입사자는 입사자에 해당되는 기본사항, 입사에 해당되는 서류를 받아서 성명, 입사일, 주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를 진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4대 보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월급 현황을 정확하게 이 리스트를 체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온천징수 등본 등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자료를 정리하고 받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온천징수 관리 리스트로 페이지 55페이지와 56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월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월급여가 변동이 되면 변동된 내용을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리스트를 확인을 해봤고,
그 외에 이제 매월 급여인 사람 외에 프리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에 활동하는 사람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당연히 인적사항이 필요하겠고, 인적사항 외에 지급한 그 금액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 다음은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에 해당되는 기본 인적사항과 자료를 받아서 기본 밑자료, 밑작업에 해당되는 온천징수 관련 자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사도 처리하고 온천징수 신고서 작성을 진행할 텐데요. 기본 페이지에 이제 저희 10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온천징수에는 인사급여로 들어가면 인사급여의 기초 데이터에 먼저 환경 설정을 진행을 합니다. 환경 설정에 보면 급여 입력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기별 사용 납부 여부, 반기별 그거 맨 처음에 사업자 조회에서 기본사항 조회에서 그 나와 있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적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입사일 정확하게 등록을 하고요. 1일 입사자는 4대 보험을 모두 부과를 시키고 2일 입사는 국민연금은 납부를 안 하고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입사일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보면 보수 오렉이 있습니다. 보수 오렉이 변경이 되면 여기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기에 입력이 되면 급여 내역에 바로 입력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사항,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진행을 하고, 먼저 사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급여 명세서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 명세서에 입력을 진행을 할 때 먼저 수당 등록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공제 등록, 이런 등록사항을 기능 모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급여 내역을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분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기본 소득 그 내역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을 불러받아서 정리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급여 지급일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는지, 4대 보험이 입력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급여 등록을 한 다음은 이행신고서로 들어가서 이행신고서를 마감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정기신고로 해서 이제 기능 모음에 보면 올 근로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고 리스트도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리스트 이런 부분들은 장부 입력을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감을 해서 소득세가 해당되는 금액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천징수 전자신고를 진행을 하고 마감을 진행을 하시고, 저희 이제 가상계좌 포함한 납부서를 전달을 시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거니, 여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서울시는 이 기능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아닌 곳은 위택스로 신고서 접수를 하시고 가상계좌 포함한 납부서를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이제 서울시의 가상계좌는 이 기능 모음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진행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사를 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연말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 급여 처리도 이렇게 매월 진행을 사실은 제가 보여만 드린 부분이고요. 급여 처리가 매월 진행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여 처리도 그 란에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 입사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사업장을 먼저 불러오기 진행을 합니다. 불러오기 진행을 한 다음에 신고 연월일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신고일자, 그다음에 4대 보험을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월 평균 보수를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주 근로시간을 기록을 진행을 하고요. 이 일자리 등 이런 기타 사항 해당된 부분 체크를 한 다음에 일일자는 희망으로 해서 4대 보험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자 정보, 공단 마감, 공단 신고를 진행하면 4대 보험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증에 꼭 접수의 시간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 시간을 출력을 해서 저희 급여 명세서 그 뒤편에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거를 여기다가 관리만 한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나중에 이 친구 접수일이 언제지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일에 이제 전송을 진행하면 전송하는 애 그 신고서에 보면 접수 시간이 뜹니다. 그거를 출력을 해서 저희 하일에 보관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온천징수 관리 리스트의 54페이지와 105페이지인데요. 퇴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근로복지공단 신고할 때 이제 뭐 해고인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또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검토를 진행을 또 신고를 했는데 일반 개인 사정 퇴사로 정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세요. 이런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받고요. 퇴사에 관련된 서류를 명세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며칠 날 퇴사를 했고 그다음에 사유는 뭐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지급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모두 온천징수 관리에 해당된 내용 리스트를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사 관리 리스트를 받았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 보면은요.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먼저 이분이 11월 말일에 퇴사를 한대요. 그래서 11월 말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반영하고 4대 보험을 이제 11월 말까지 납부를 하니까 다 반영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 지급일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이제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급여 리스트든 사업소득 리스트든 저는 마감 기능을 꼭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감을 이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들어가면 틀어질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감 기능을 꼭 사용해서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퇴사 연월일을 기록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퇴사 연월일을 기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분이 퇴사 시까지의 급여가 얼마가 지급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해놓고 4대 보험 금액도 확인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데 가서 12월 달 한 달 급여를 받았을 때 종전근무지에 해당되는 4대 보험이 기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퇴사 연월일을 기록을 하고요. 이 정산 연월일이 이행신고서에 들어가는 날짜입니다. 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1월 달에 퇴사를 해서 11월 달에 이분의 퇴사 내역이 아까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온천징수 11월 달 기속하고 지급하고 같은 날 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제가 구성을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근로 소득은 이렇게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중도퇴사에 해당되는 환급금액 확인하신 다음에 기능모음에서 신고 리스트 전체 금액을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마감되어 있는 전체 내용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저희가 퇴사 정리하는 내용은 이제 직원 퇴사 생기면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퇴사
퇴사 확인하는 그에 이제 날짜가 기록이 되면 그 날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온천징수 전자신고 처리하시고요. 이제 급여 처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급여 처리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고한 내용이 온장에 다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기록을 해서 장부를 마감을 해야 되니까 급여 처리 내용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4대 보험 상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실은 이렇게 상실 신고일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실 그 코드 상실 해당되는 사람 불러오기 진행을 한 다음에 4대 보험 체크를 하고, 상실 사유가 아까 리스트에서 상실을 왜 했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은 이렇게 퇴사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퇴직 이런 코드를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공고사직이 경영상 해고에 해당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공고사직이고 또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이직 확인서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걸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신고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 가산세 문제도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파악하셔서 정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천징수 이행신고서에 해당되는 퇴사와 그 다음에 4대 보험 상실에 관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온천징수에 해당되는 직계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직계관리는 뭐냐면, 제가 신고하는 매월과 반기가 있는데요. 이 매월과 반기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중에서 일용직이 해당된 회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에 급여가 지급된 내용이 있는지, 이 지급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 회사에 또 고지서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가상계좌 포함한 고지서를 다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상계좌 포함한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별도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유택스에서 진행을 해서 가상계좌 포함 금액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회사를 소득세 주민세를 얼마를 주고 전달하는 그 기능을 여기 옆에다 지급일 고지서 전달하는 날을 저는 여기다 옆에다 써놓습니다. 뭐 7월 7일 뭐 이런 식으로 7월 5일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내가 여기 고지서 전달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또 전달을 안 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의 직계관리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매월인 경우, 반기인 경우 해서 이 리스트를 활용을 하시고요. 이제 고지서 전달을 했는데도 제가 불안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제도적인 장치로 어떤 걸 하냐. 저희가 10일, 매월인 경우에는 10일 날 그 고지서를 전달을 하잖아요. 10일 날 그날 거래처에 여기 리스트에 보면 납부가 있습니다. 그럼 납부한 회사를 이렇게 핸드폰에서 조회를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천징수 납부 10일 마지막 날입니다. 신고 납부 진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만약에 진행 안 하셨으면 오늘까지 납부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납부하셨다면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답 이렇게 주지 마세요 이런 말을 이렇게 안 썼더니 냈어요 안 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답을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고지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자 하나 추가된 게, 납부를 진행을 하셨으면 저한테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더 읽으신 분들이 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법을 매번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페이지 16페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이제 더 세법 지식은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느 일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전표 입력 과정만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표 입력 과정에서 이제 신고 기간이 오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고 기간 도래하기 전에는 항상 그 신고에 해당되는 내용을 꼭 책을 한번 읽든가 교육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한 번 들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났다가 두 번째 들어가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은 부가가치세는 뭐야?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샀어. 그럼 이 컴퓨터 안에 이게 가세 품목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이제 이거를 모아서 납부세액으로 이제 사업자가 정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의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뭐냐? 매출액의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는 이거고, 부가가치세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상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세의 이게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사업자가 모아서 언제 내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나뉘는데 이때 이제 법인은 4번 신고하고 개인은 2번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조기환급 신청할 때는 매월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2번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또 나눠서 또 뭐 예정 때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회사 그 관리 사항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서류 준비 안내문입니다. 저는 이제 업무를 배울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어느 신고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건지 이게 제일 의구심이 많았어요.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 관리를 하면서 거래처에 저희가 전달을 진행을 하고 또 자료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 거래처는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알고 다 진행을 하지만 이때 다시 한번 준비하게끔 안내문을 진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서 한번 신고 서류 준비 안내문을 보내서 페이지 114페이지에는 구구절절한 내용을 사실 안내문 보내면 이제 종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전자는 모두 떠 있거든요. 그래서 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면 되니까 그 내용을 전달을 해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회사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내용들 수입에 관련,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든가, 그다음에 차량을 매입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그 관련 서류를 모두 저희한테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서류 준비 안내문 보내기 전에 저는 어떻게 멘트를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가세 신고 25일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전 분기하고 올해 이 분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봐요. 그러면 다른 점에 나 사업장 이전했어. 그러면 사업장? 그러면 이전했으면 운반비 영수증 챙기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대화를 많이 진행하는 안내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는 이제 신용카드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거 외에 이제 신용카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하나 둘씩 모두 체킹을 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도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빠른저희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이 자료 그때 받냐? 그게 아니고요. 요때 받아야 됩니다. 이때 다 자료를 받아서 수치를 해서 각 폴더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하나 차곡차곡 해서 상호 집어넣어 놓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저는 받은 자료를 또 바로 출력을 안 해놔 버리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폴더 끝에다 만약에 지금 7월 25일이에요. 그러면 7월 25일 날 특이 자료를 줬어요. 그 직전하고 다른 자료를.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줬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준 내용을
폴더에 잡아서 회사 상호 쓰고 그 옆에다가 7월 10일 출력함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장부상 반영할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반영할 때 아, 내가 이 소식을 출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그 활용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자료 수거는 요때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이제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중간에 3개월로 해서 1년에 4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4번 신고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신고할 때 애정신고, 확정신고, 애정신고, 확정신고 해서 다음 이제 분기에 25일 날 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117페이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개인사업자도 이렇게 분기로는 나누지만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로 시설투자 영세율 이런 환급이 있는 경우 매월도 신고할 수 있고 이렇게 별도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개인사업자도 이럴 때 애정은 이제 신고 안 하고 애정 고지를 해 주는데 이때 애정 고지 안 하고 신고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개인사업자는 이에 신고 납부를 진행하는데 그에 별도로 또 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요. 회사 관리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고요. 애정 고지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세무서에서 고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납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정 고지분을 차감하고 확정 때 세금을 납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해당되는 과세는 이제 다음 달 25일 내 신고 납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제 또 간이가세자라는 게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사업자는 이제 간이가세자인데 이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규모 회사에 해당되는 간이가세자가 있고요. 간이가세자도 애정고지가 있습니다. 7월 25일 날 30만 원 미만은 이제 애정고지도 여기도 30만 원 미만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과세 기간이 3천만 원 미만은 이제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가 또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업무 진행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요즘은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 수집 잡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수집 잡기 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은 데이터가 저희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집 잡기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조회를 진행을 해서 꼭 확인을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이제 저희가 애정고지 세액도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국세청 안에는 조회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기능이 아무튼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활용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데요. 들어온 내용을 이제 저희가 여기서 분계 처리하고 전표 존속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화면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장 예시 자료가 129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시 자료를 이 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여기 전자세금계산서가 그대로 저희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으로 지금 수집잡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집잡기 된 금액이 저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다 들어왔는지 확인만 진행해서 전표 입력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붕괴만 처리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카드 전표와 과세 전표 전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입력을 해야 저희가 신고서 작성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시 자료는 어떤 거냐면 법인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의 뒤에 나가는 법인세 신고 그 흐름을 찾아가시려면 이 메인 매출장을 꼭 입력을 진행을 해서 같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은요. 이제 메인 매출 환경 등록.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회사의 기본사항 조회를 국세청에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를 했습니다. 그 기본사항 조회한 업종 코드가 어떤 회사에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게 기초 회사 등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업무가 이제 저희 메인 매출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저는 기초 데이터를 이제 제가 처음 관리를 한 회사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 업종은 401, 그다음에 제품 매출은 404 이렇게 이 코드 환경 설정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집 잡기를 하거나 업로드를 하거나 뭐 이런 그런 수집 잡기를 하면 이 환경 설정에 있는 이 계정가문 코드가 불러오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 과정을 제일 먼저 거치고 그 내용을 이렇게 기초 데이터에서 환경 설정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카드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또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번호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집 잡기를 진행해서 전표 붕괴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 업무 처음 배울 때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거의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요. 카드인 경우에는 카드 이 합계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붕괴를 처리해서 각 계정 과목으로 반영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두 번째 신용카드를 등록을 할 때 카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맞게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비품 등 이제 해당되는 자료를 구매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뭐 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거래처 등록을 할 때 전표 입력을 진행을 한다 할 때는 꼭 상호로 하지 말고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상호가 똑같은 어디 땡땡 마트 전국 지점이 있으면 전국에 몇백 개가 뜨거든요. 상호가. 그리고 어디 지점, 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뭐 대전 지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입력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거래처명을 이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를 등록을 해서 조회를 하십시오. 그 방법이 이제 이 코드가 다른 회사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일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씩 입력을 진행하고 여기는 전자세금계산서였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상품 매출로 해서 이제 붕괴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다 진행을 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마감한 상태에서는 이 내용을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분계는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제 저희가 이따 마감을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왜 그러냐면 신고한 내용하고 여기에 입력이 되면 세금 납부 금액하고 달라지고요. 신고서하고 저희가 신고했던 내용하고 국세청 자료하고 맞춰야 되는데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고 끝난 이 화면에 전표 입력 과정은 신고 마감 뒤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분계를 이제 수정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임차료를 입력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입력을 찾아서 입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 예시 자료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관리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신용카드 업로드하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마감을 또 직접 실무에서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일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내가 입력했던 자료를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확인을 진행을 할 때 이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이제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이 매입에 대한 내용 중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한테 단순히 자료만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그동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쭉 진행을 했는데 저희한테 여기 매입장에 보니까 어디 전자상거래 수수료 이게 떠 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전자상거래에 대한 매출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매입 매출장 정보를 가지고 매출을 유추해서 전화를 드려서 이제 혹시 수수료 있는데 전자상거래 매출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수수료가 있는데 나 매출 안 했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수료는 매출한 금액의 퍼센트대로 나가기 때문이고요. 이 자료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저는 또 보는 비용 수수료 중에 법무사 수수료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또 봅니다. 그러면 또 관세도 보는데요. 세관 수수료, 세관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보는데 어디 관세사 보는데 이제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수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관세사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매출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나 이번에 뭐 무한통관 했는데 그 관세사 무한통관도 관세사가 나간 그거는 제가 잘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요. 수출 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출을 실적이 됐는데 실적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줘가지고 수출 명세서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조회하는 기능에서 보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궁금하다 싶으면 거기 가면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그 자료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확인이 다시 되시니까 이렇게 매입 안에는 많은 정보가 숨어 있으니까 매입 매출장 확인을 하실 때 신고서 작성 전에 검토를 꼭 진행을 해 보시고요. 이제 작성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신고서에 제일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다 맞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고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등록번호는 정상적인 등록번호로 항상 반영을 시켜줘야 이렇게 빨갛게 안 뜹니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입 세액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에 해당되는 내역도 똑같이 마감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휴표업 조회도 진행을 해 보시고 마감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를 진행을 하냐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첨부 서류가 해당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기능, 만약에 이번에 뭐 비품을 샀어요. 비품을 샀는데 이제 그 고정자산 취득한 내용을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채우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고했던 자료, 입력했던 자료가 다 맞는지 꼭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불안감이 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신고서 하는 것보다 기존 자료, 그럼 그 다음은 또 내가 이제 이게 맞게 다 입력을 했는데 저희만 맞게 또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방법을 뭐냐면 이 신고한 내용 매입 매출장하고 신고서를 거래처에 보내줘서 확인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매입이 빠짐이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MRA 검사 이거 꼭 진행을 합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아야 될 게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조회 내역 다 삭제를 진행을 하고요. 그대로 다시 신고서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 계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이제 전자신고 제작을 하고 마감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납부서가 나오면 그 납부서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완료를 했는데요. 페이지 136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집계 관리도 또 중요하게 저는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집계 관리에는 중간에나 예정고지 금액이 기록이 돼 있기도 해서 예정고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 때는 조회를 해서 여기다 먼저 기록을 해서 저희가 신고서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 금액을 반영을 해서 마감을 하는데요. 또 이제 일반 환급인 경우에는 예정 때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써놓고 이번 확정 때 미환급 세액에 차감해서 또 납부 또는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져 있는 화면이지만 여기서 전자신고하는 회사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또 납부세액도 해당 관리하는데 전달을 진행을 하는데 며칠날 뭐 7월 며칠날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도 표기를 하고 이렇게 전달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숨어 있는 내역들이 있으면 꼭 찾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 집계 관리가 이제 지금 예정 때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 때는 이거를 이제 복사하기 해서 거래처 관리를 다시 그대로 이어서 전에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신고 집계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다음 확인하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예수금, 현금, 아니 예수금하고 급여 처리하기 하고 난 뒤에 이제 신용카드 업로드하고 통장 업로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 1강에서 총괄 업무 파악으로 1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하나의 회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쭉 정리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이제 정리하는 부가세 대책. 이게 부가세 대책 아마 그 번호가 있습니다. 8번째인가 길 겁니다. 그래서 그 8번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이제 대체 분계를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결산 마감, 아까 온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제 저희가 정리하는 간단한 예시 자료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결산 마감하는 그 내용으로 제가 또 꾸몄는데요. 왜 결산 마감을 진행을 이제 그 전에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부를 마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전에 모두 마쳐야 됩니다.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는데 장부가 마감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전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감하는 과정을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하나의 회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해당이 되구나 파악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대체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체는 이제 대급금하고 예수금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와 있으면 분기마다 진행을 하십시오. 분기마다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매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납부가 나왔을 때는 대급금이 차변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걸 대변으로 보내십시오. 보내고 대변에 먼저 해당되는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대급금 금액을 대변을 보내고, 나머지는 차변으로 보내서 이제 부가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예수금하고 대급금하고 대체 분계를 진행하면은 저희가 장부상에 확인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대급금이 정리가 되고 납부할 세금이 900만 원 정도, 94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체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장부기장을 하게 되면 분기마다 계속 저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게 12월 말이라고 친다면 12월 말에 부가세 예수금 정리했는데 계정 과목이 있는 거는 코드를 걸어준 거는 3번이고요. 코드를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 전표에. 그러면 1번으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잔액 명세서를 이거에 해당되는, 이제 제가 3개월까지만 했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잔액을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속 명세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결산 마감하는 시점의 상태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 마감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계정 잔액 명세서를 하나 둘씩 마감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예수금 정리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수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통장 입력을 진행을 할 때 자산 부채에 해당되는 그 내용, 자산 부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차기 이율로 넘기기 위한 잔액 명세서를 하나둘씩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이제 이렇게 계정 과목을 마감을 진행한 내용을 치고요. 이제 입력을 제가 이제 미지급금을 진행을 합니다. 코드가 걸려있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계정 과목과 코드가 다 걸려있는 잔액은 이 금액하고 확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잔액 금액을 일치하게 되는데요. 혹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하고 잔액 명세서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서 미지급금을 전체 1월부터 12월 검수액을 해서 코드가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계정 잔액 맞히는 계정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산부채 계정 과목 모두 그렇게 해서 다 찾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상 매출금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략한 내역이지만 거래처들 관리하는 데는 통장만 해도 뭐 5, 6개, 10개 막 이렇게 되는 회사들 다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 정확하게 건 내용, 결산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나둘씩 이제 결산을 마감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차량 운반금은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죠? 계정 과목에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서 차량이 신용카드 세액 공제 받는 안 받는 부분 그 이름을 쓰든가 부인승 화물차 이렇게 써놓으라겠죠. 네, 그렇게 써놓으면은 신용카드 업로드 할 때 이제 사장님께 어떤 카드가 매수세액 공제 받는지 물어보면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같이 썼다 그러면은 저는 매입세액 공제 받는 카드를 별도로 구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증을 한쪽으로 몰아서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예상 매입금 이런 내용들도 이제 하나둘씩 자산 부채에 해당되는 잔액이 있는 회사는 하나둘씩 이렇게 채워서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 자료에서 금방 쉽게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제일 소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 회사 마감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다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또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화면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 작성 다음 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내용 확인하고, 계정 과목을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쩔 때는 계정 과목 몇 번이지 이러잖아요. 기능 모음에 보면 계정 과목을 바꾸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계정 과목을 바꿔놓고 하나 둘씩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 찾아서 그 내용을 결산 부속 명세서 작성은 언제 하냐?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이렇게 마감을 진행을 해서 차기 유월시키는 계정 과목들 자산부채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학계장학 시산표를 보면서 이제 활용을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만약에 통장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예상대 정리, 예상 매출금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통장 내용, 사업용 계좌 등을 사용을 하시는데 세금계산서가 전체 잘 끊어져 있는지 안 끊어져 있는지 이런 내역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통장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요. 이제 요즘은 저희가 사업용 계좌 관리의 중요성, 법인 사업자의 통장 관리 중요성이 매번 이렇게 사업자하고 대화를 하고 거래처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런 부분 안 나타나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통장 관리 이게 세금계산서 신고한 부분이 꼭 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를 작성을 이제 하나 둘씩 채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채우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을 또 진행을 해 보면은요, 이제 저희가 현금 시제 정리를 또 진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시제 정리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이제 들어오네요. 현금 시제 정리 1월부터 12월 선택을 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인출금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현금 시제 정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현금 시제 정리를 해야 한다면 직전 연도의 대표회사의 가수금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월별로 정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자 사원 코드도 반영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나 둘씩 이 기초 과정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시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세무 조정 있는 해당되는 이제 계정 과목을 하나 둘씩 이렇게 차량 문방구를 이렇게 클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신규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기 위함이고요. 세무 조정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정 과목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클릭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이 지금 모두 끝났다고 가정하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또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인데 3만 원 초과 거래 금액은 모두 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수치 제외 대상 명세서는 코드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 걸어줘야 되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해서 보험료는 금융기관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전표 입력이 들어간 경우는 적격 증빙을 수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격증빙 수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코드를 21번으로 걸어서 일반 존폐에서 정리를 해 주는데요. 여기 해당 사항 없음에 보니까 이제 명세서 제출 대상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입력을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일반 존폐로 가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영수증 수치 명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능 몰라서 이렇게 일반 존폐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프로그램의 기능이랑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바뀌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천징수 해당되는 이제 국가 등 거래 등 해당이 되면 이 내용을 다 체크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 2번 진행하고 3번이 와야 되는데 지금 2번을 다시 하고 있군요. 그럼 이제 3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 대상 명세서는 저는 이제 한 번에 하기도 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클릭을 해서 한 번에 진행하기도 하는데 일반 존폐 입력을 진행을 할 때 미리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미리서 합니다. 만약에 입력을 꼭 어차피 입력을 해야 넘어가는 내용들은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조회해서 이제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 체크를 진행을 하고 저희가 장부 마감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과정 결산 부속 명세서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12월 말까지 이런 매출이 맞는지 제가 1강에서 학계장 식산표 매출 금액과 매입 매출장 금액 매출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막 이런 말 막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통장 업로드 하는 거 우리 일반 존폐에서 이제 제일 많이 처리하는 업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빠른 조회라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그 빠른 조회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내용 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저희가 늘 하는 일들이 이런 작업들이에요. 이런 작업. 통장 업로드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온천세 신고, 온천징수 신고를 진행할 때는 사실 이 업무를 하지를 못해요. 할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고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 계정 까먹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신고가 끝나자마자 이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정말 그 신고의 최적에 맞게 신고한 내용을 확인을 해서 신고서를 마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없게 자료 정리를 잘해서 하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정별 원장, 예상 매출금 등 이런 거를 하나 둘씩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들 차기율로 되는 금액들 확인을 진행한 내용들. 그다음 제가 또 하나 거래처 코드에서 이제 채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을 비고란에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악성 채권 있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시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원장을 보내드리면 이때 해갖고 대소원 관리를 잘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소원 뭐 공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계정 과목, 회사 아까 표준 보여드렸죠. 표준이 왜 있냐? 표준은 국세청에 전송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회사 설정으로 해서 이렇게 계정 과목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표준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하십시오. 거의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와서 표준 코드로 전자전송이 국세청에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깜빡 잊고 아니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에 해당되는 개정과목, 어느 개정과목인지 또 이제 개정과목 분류를 해서 입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 과목별에서는 다르게 보이지만 표준에서는 개정과목이 모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과목 기능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서 보여드렸듯이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능 모음에서 먼저 이렇게 전체 관리해서 보면 여기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능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 둘씩 메꾸고 채워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 이제 작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결산 부속 명세서 작성을 모두 했고요. 제가 이제 관리하면서 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온천징수 자료 신고 시에 이제 되게 많은데 그중에 생각나는 거,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회사의 통장에 인건비가 이행신고서에 신고를 했으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통장 정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끝나고 온천세 끝나고 어느 시점 이제 그 시점 끝나고 난 뒤에 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부 아까 정리하고 인건비 정리, 예수금 정리를 할 때 온천징수 이행 신고서와 이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데, 통장 정리를 하다 보면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면 또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이 반영된 금액을 받아서 온천징수 이행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내용을 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장에 반영된 인건비와 이행신고서의 이런 금액들은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뭐 얼마 전에도 아는 동생이 나 큰일 났어 언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지급명세서가 깜빡 잊고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누락을 좀 했다는 그런 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일을 이제 그분은 생각으로 일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장에 반영된 이런 신고 금액들은 지급명세서 제출금 별도로 꼭 확인을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 매입 매출 금액을 서로 확인하게 해서 저희가 신고서 마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관리회사들은 다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서로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진행을 해 보시고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저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서하고 매입매출장 전송을 하고 납부서 전달을 할 때 확인을 하시고 납부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아까 이제 또 말씀 잠깐 드렸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이 이제 거래처 온장 그 계정잔액 명세서 작성하는 것 쭉 보셨잖아요. 예상매출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차기월 넘기는 그런 정리를 하다 보면 통장이 내용이 뭐 6, 7개 뭐 있는 그 여러 개 있는 통장에 올라오면은 이 세금계산서 내용 코드 상호랑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금액이 빠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이런 내용들 검토하고 진행하시게끔 좀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은 이제 온천징수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이제 결산 마감하는 그 과정, 이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미리서 지금 관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남미숙이었습니다.